작년 노을 파도에 이 집이 여기까지 물이 다 찼댔어.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넘어오면 위험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동요 바닷가에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노래 2절에는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모래마저 금 같은 바닷가에서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는 풍경도 금빛 모래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의 백사장, 국민신문고가 찾아가 봤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품은 대한민국의 보물, 동해.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던 이곳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80회 가까운 세월을 보낸 유영자 씨는 지금도 오래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래사장이 바닷가에서 우리가 다 자고 잠 다 자고 이랬어. 여름으로 가서 모욕하고 거기 와서 자고 이랬지.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래사장을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만큼 또 그래도 모래가 차였댔어. 그런데 전부는 파도에 여기까지 다 또 안 나갔잖아. 그냥 씩 쓸러가지고. 그럼 쓸래가. 여기 너무 심각해요, 여기가. 또 저 축대를 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더 빠져나가서 모래가. 그 시작은 몇 해 전 바닷가에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였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은 바다 가까이 있는 도로와 건물까지 덮쳐 주민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를 파도를 막기 위해 모래 자루를 세워봤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도시에 나간 자녀들은 고향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에 혼자 계신 부모님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은 노인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가 매일 어떤 때 매일 전화해보고 매일 한 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혹시 해일이 일어나면 혹시 넘어올까 봐. 지금 이게 여기까지 넘어왔잖아요, 파도가. 2016년 해양수산부의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전까지 우려 등급을 유지해왔던 광진해수욕장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지난해 가장 나쁜 수준인 심각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침식이 관찰되고 있는 우리나라 250개 지역 중에 광진해수욕장과 같은 심각 등급은 총 30곳. 그중 무려 26곳이 강원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강원도 사천진 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이곳은 3m가 넘는 모래의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는 동해안 곳곳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한 취재진은 이 같은 상처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봄이면 해당화가 곱게 피고 명주족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포항 도구해수욕장. 하지만 급격한 해안 침식으로 한때 100m에 달했던 백사장 폭은 30m도 채 남지 않았고 인적도 드물어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조개 잡아 조개 구하면 그랬거든. 그래요? 야, 조개가 뭐 계란이라서 이게. 이게 좀 모래 해변도 넓고 그랬었나 보네요. 야, 넓었지. 해변도 넓고 하도 넓었지. 그때 저기 백사장에 앉아서 조개 구하면 그랬는데 뭐. 근데 다 봐요. 해석이 갖고 거실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 게 그래. 하기야 여름에 그래도 가는 오기는 오는데 옛날하고는 틀리지. 심지어 지난해 여름에는 해수욕장 개장 이틀 만에 너울성 파도가 관광객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주는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안 침식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해안 침식들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 개발 사업 쪽으로만 자꾸 치우친 어떤 정책 이런 게 상당히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뭐 모래를 보충하거나 수중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2013년 12월 도구해수욕장을 연안 완충구역 국내 제1호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정비를 시작합니다. 봤을 때 해안 침식이 되면 이 일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일단 위협을 받는 거고요. 백사장으로 인해서 이 일대 해양 생태계에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뭐 연구를 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품은 바다에서 보내오는 위험 신호, 해안 침식. 우리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재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 그리고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안계획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샵 002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백사장이 없는 바다,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위기감이 듭니다. 김주영 기자, 네. 여러 곳을 취재를 다녔는데 네. 해안 침식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 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해변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지난 한 해 우리 동해안에서만 사라진 해변 면적이 축구장 100개가 넘는 그런 정도의 큰 수준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 해안 주변, 각 해변 주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적인 손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파도가 직접 해안도로나 주택, 건물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 소장님, 우리나라 그 해안 침식에 대한 문제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해안은 수천 년 동안 그 파랑과 조류에 적응을 해서 사실 안정한 해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80년대부터 이 인위적 원인에 의한 침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저희 해양과학위원이 82년에 처음으로 조사했던 침식 해안이 말리포 해수욕장이었는데 예. 그 침식 원인은 호안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백사장 유실에서 더 나가서 해안 마을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한 그런 침식이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했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에 중앙일간지에 크게 보도됐던 속초항 방파제 연장에 따른 그 남쪽 해안의 침식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 과장님,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해안 침식 과거보다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2003년도부터 실시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해안 침식이 다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의 경우에는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역이 전국의 주요 연안 250개 중에서 약 40%대였는데 2016년도 말에는 그게 60%대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연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2014년도에 15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30개소로 2배로 늘었습니다. 예. 진 소장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 침식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에 그게 집중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동해안이 이제 침식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 동해안이 지금 특별히 심하죠. 그 이유는 다른 해역에 비해서 동해안의 그 파랑 에너지가 훨씬 높고 예, 그리고 다른 해역에 비해서 동해안은 조속간만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만 차이가 작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서해안 같은 데서도 침식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파도가 높을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민가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만조 때 잠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해안 입에서 작을 수밖에 없죠. 물론 서해안에도 뭐 인천 신공항이나 그다음에 뭐 새만금이나 이런 크고 작은 개발 사업에 의해 가지고 침식된 해안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도된 그렇게 심각한 침식은 대부분 동해안에서 자연적이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그 파랑의 상태가 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의 해안 침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강릉지국의 송세혁 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 정동진 해변입니다. 네, 최근 정동진에서 레일바이크 구간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이곳이 지난해 12월 해안 침식으로 붕괴된 레일바이크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로 옆에 쌓아 올렸던 이런 바위들이 80여 미터 구간에 걸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무 산책로도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이렇게 구조물들이 부서진 것은 너울성 파도 때문입니다. 파도에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면서 모래 위에 쌓여 있었던 구조물들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은 백사장 너비가 10여 미터까지 회복됐지만 당시에는 이곳까지 파도가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당시 운행 시간이 아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레일바이크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곳 정동진 레일바이크의 해안 침식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인근 선로 130m가 해안 침식으로 유실됐는데요. 1년이 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올해 정동진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곳 강릉 지역에 발령받은 게 14년 전이 2003년인데요. 그때부터 해안 침식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도로가 무너지는 등 해안 침식 피해는 거의 해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해안 침식 피해가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동해안 지역 해안 침식이 특히 심각한데 강원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해안 침식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에 동해안 침식 방제 연구센터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정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며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연안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 국비가 지원되지만 2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진행됩니다. 이 기준이 원래는 100억 원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연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더 큰 예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컸습니다. 문제는 2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연안정비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결국 제때 연안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안 침식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YTN 강릉지국에서 송세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 과장님, 지자체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습니까? 더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그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연안 보전 사업, 특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7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소장님, 네. 그 동해안 해안 침식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서해 또 남해도 주목할 만한 침식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네, 뭐 최근뿐만 아니라 90년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말리포 사례는 80년대부터 나타난 거고요. 예. 90년대에 특히 서해 도서 해수욕장에서 침식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해사 채취, 예. 해사 채취가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꼬치 해수욕장. 꼬치 해수욕장은 이제 호환 때문에 예. 해안도로하고 병행해서 축소된 그 호환 때문에 한 백사장 그 넓은 백사장이 뭐 한 1m 정도 침식됐고요. 예. 그다음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대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과거에 신안군에서 해사 채취를 많이 했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해안에 비해서 그 민가나 이런 에 미치는 그런 피해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지만 서해안, 남해안에서도 침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안 침식 피해에 대한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다면서요? 예, 뭐 지금 사실 적용한 이론에 대한 이론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재작년에 나온 결과인데요. 해수면이 파고가 높아지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해수면만 현재보다 80cm가 상승을 하면은 일본의 백사장 90%가 소실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어떠냐? 2011년에 국립기상연구소가 전망한 거에 따르면은 세기 말에 동해안이 해수면이 한 1.4m 정도 최대 상승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면은 참 심각한 전망이 아닐 수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기 말 되면 동해안 백사장이 전부 소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충격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안 침식의 자연 발생적인 원인에 대해서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끝없는 지평선, 하늘을 나는 갈매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까지. 바다는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다와 맞닿은 마지막 육지, 모래사장은 우리에게 쉴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유지와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소중한 모래사장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해안 침식의 자연적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만큼 파도 에너지가 커져서 해안 침식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해수면 상승의 주범으로 지구 온난화가 꼽히고 있으니까 결국 인간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국립기상과학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100년에는 동해안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4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안 침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너울성 파도입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관찰되는 높은 파도로 먼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가 여러 겹 합쳐져서 최고 높이가 6m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 때문에 침묵의 습격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해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너울성 파도 때문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바꾸고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안 침식을 자연 재해로만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사천천 상류입니다. 태백산맥에서 시작해 동해로 흘러가는 넓은 강줄기 한가운데 길이 50여 미터에 달하는 시멘트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풀에 봅니다. 원래 보는 마시거나 농업에 쓸 물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을 막고 물을 모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보가 해안 침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강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모래는 긴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다가 해변에 쌓이게 됩니다. 해안에 있던 모래가 파도에 깎여 나가더라도 강에서 내려온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만큼 해변은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과 함께 흘러가야 할 모래가 보에 막히면서 자연적인 순환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래가 하천으로부터 공급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수중보를 만들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로 유입돼야 할 토사를 갖다가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사천천을 따라 설치된 보만 5개. 하천 하류에 위치한 사천진 해수욕장은 지난해 기준 해안 침식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해안 침식이 가장 심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나 댐을 쌓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하류에 보나 댐을 쌓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미래를 봐서 역행하는, 미래를 망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닷모래 채취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바다에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바다에서 퍼낸 모래의 양은 2,300만 세제곱미터로 전체 공급원 가운데 2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모래로 덮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바닷속 모래를 퍼낼 경우 해안 쪽에 있는 모래로부터 예기치 못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모래를 파낸 곳 앞에서부터 차례로 모래가 밀려가게 되고 결국 해안의 모래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해안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 인근에서는 어김없이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모래를 퍼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오가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공간에 모래가 없어지다 보면 그쪽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바닷모래가 그 공간을 메울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2010년부터 대규모로 제2차 연안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바닷모래 채취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게 되는 해역 이용 영향평가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느 정도 양을 퍼냈을 때 그 정도 주변 지역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정밀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미미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보고서만 있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막대한 양의 바닷모래를 퍼내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 방파제나 해안도로, 발전소 등 바다 주변 인공시설물도 해안 침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항구조물이나 항만구조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쪽 지역으로 퇴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퇴적한 만큼 다른 부분이 침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형 체계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편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에 손을 대왔던 우리. 당하기만 했던 자연이 역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소규모 댐을 포함해서 18,000개가 넘는 댐과 33,000개 이상의 보가 있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 이렇게 댐과 보가 해안 침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전 조사 같은 거는 실시를 합니까? 이 해안, 이 하천에서의 댐과 보의 설치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서이고 네. 또 그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 부분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육상에 미치는 영향 평가로 알고 있고요. 이 댐과 보가 실질적으로 해안에 모래 공급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는 좀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예를 들어 이런 사전 평가 부분이 좀 실제로 영향이 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그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고요. 지금 그 선진국에서 그 침식 관리가 구조물로만 대응할 수 없다 하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전체적으로 그 대응 전략을 수정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래 관리입니다. 네. 모래 관리여 가지고 하천에 있는 모래하고 연안에 있는 모래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침식 관리 이력이 상당히 노하우가 오래되고 경력도 오래돼서 그런 경험에서 나온 전략인데 우리는 아직 이제 이제 해안에 대한 현상도 아직 파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관리 부서도 다르다 보니까 하천까지 이제 관심은 아직 못 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하천 모래하고 해안 모래는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앞서 그 댐과 보가 굉장히 수많은 댐과 네, 보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런 댐과 보가 해안 침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예. 모래의 공급원이 해안 절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암이라든가 뭐 석회암이라든가 이렇게 침식 저항이 약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은 그게 이제 침식이 되면서 모래의 공급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해안은 경상북도, 경상도 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그 침식 저항이 강한 경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뭐 서해안 백사장의 모래 공급원은 다 하천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바닷모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한 해 동안 바다에서 퍼낸 모래가 서울시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진 소장님, 네. 이 같은 바닷모래도 사실 그 유한한 자원인데 이런 네.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어떤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뭐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천연 자원 중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저는 석유인 줄 알았는데 모래예요. 예. 그래서 모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4년에 그래서 이제 하천 모래하고 해안 모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2010년에 뉴욕타임스는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인도네시아가 모래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는데 그 해사 채취로 인해 가지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섬 최소한 24개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안모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침식관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해안에서부터 수심 20m나 30m 안쪽에 있는 물에는 채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가 섬을 사라지게도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김주영 기자, 네. 바닷모래 채취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할 텐데 네. 관련 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관리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해안 모래와 하천 모래 뭐 이쪽도 통합 관리가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바다 모래 자체만 봐도 좀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관리 권한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요. 유리 원료인 흰 모래, 규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리고 골재용 모래 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연안 관리 자체는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습니다. 부처가 상당히 여러 곳이 겹쳐져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안 침식의 또 다른 원인 좀 더 지켜볼 부분은 방파제와 해안도로와 같은 인공 시설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새로 설치하고 혹은 인허가를 할 때 정부 차원의 관리나 어떤 통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인공 구조물에 관해서 해안 도로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바다라고 하는 이 연안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항을 건설하거나 항만을 건설하거나 또는 방파제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 대규모 해양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연안 침식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의 설치가 해안 침식에 큰 영향을 미쳐와서 오늘날의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연안 침식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과연 해안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곱고 하얀 모래사장을 자랑했던 강원도 강릉 소도해변. 해안 침식이 심해지자 지난 2015년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복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해변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소돌해변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강원도 남해항입니다. 강원도의 3대 미항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움을 뽐내던 곳. 하지만 주변 해안에서 침식이 심해지면서 제 모습을 잃어가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4년도인가 이제 남해 쪽에 침식이 나서 이제 복구 사업을 일부 했었고, 주로 남해 쪽에 이제 침식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해 해적장 그쪽은 266억 정도네요. 2000년대부터 침식을 막을 시설을 설치했고 동시에 항구를 따라 바다 전망대를 만드는 등 관광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부근 소돌 해변에 영향을 미쳐 해안 침식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소돌 항이고요. 바로 저쪽에 이제 보이는 것이 그 남해 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움직이는 것이 저 남해에서부터 지금 여기 이 소돌 해변까지 하나의 단위 표사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해석을 할 때는 그 단위 표사계에서 모래 총량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두 해변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해류, 모래 등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곳 주변 해안에는 북동쪽에서 흐르는 해류와 남동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계절에 따라 반복되는데요. 바뀌는 파도의 방향에 따라 모래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쌓였다가 다시 반대로 이동하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인 남해항에 해류를 막는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 남쪽 소돌해변에서는 모래가 쌓이지 않고 대부분 깎이기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소돌해변이 망가졌고 복구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채 1년도 안 돼 원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전문가들은 두 곳을 한꺼번에 검토해 정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연안 정비 사업이 시군 단위, 다시 말해서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이지 자연은 어떤 행정구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하나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충남 태안 백사장 해수욕장도 정확한 분석 과정 없이 일을 벌였다가 돈만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2014년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인공적인 제방과 각종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자금 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직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 해 만에 다시 우려 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침식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이 모래가 차츰차츰 나가는 것 같아요. 1년이면 눈이 띄게 표시가 나요. 1년이면 벌써 모래가 또 벌써 이만큼 깎여 나갔구나. 우리가 보기에 딱 눈이 윤곽이 딱 나타나요. 거액이 투자된 사업이 헛바퀴만 돈 겁니다. 이처럼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상황. 정부 사업이 정밀 분석도 없이 주먹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정부가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해안 40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8곳은 지난해 침식 등급 평가에서 여전히 우려나 심각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든 국민 세금만 최소 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는 이제는 안 된다. 예산 낭비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애초에 이 사업 자체 취지가 과연
제대로 효용성 있게 진행이 됐는지 그 원인이 무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밝혀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10년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연안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 규모는 총 1조 9천억 원. 막대한 세금이 바닷가 모래처럼 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보셨듯이 태안 백사장 해수욕장은 지난 2014년 연안 보존 사업을 시작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한 해 안에 다시 우려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효용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 소장님,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은 대부분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설계 회사들이 대책을 설계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현상 이해도가 좀 낮거나 그래서 이제 설계가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태안의 그 백사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만은 저희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태안해양 예. 국립.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 공법도 저희가 제안한 공법인데 예.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시공을 하고 그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제안한 거는 저기는 침식이 백사장 해수욕장은 침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그 모래가 위에 그 백사장 항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거긴 또 퇴적이 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퇴적된 모래를 백사장 해수욕장 쪽으로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켜라.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 네. 그 사실 저는 예산 문제도 좀 궁금한데요. 김 과장님, 그 제2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예산이 1조 9천억 원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계획한 예산은 1조 9천억 원 맞는데 실제로 집행한 예산은 그리고 또 확보한 예산이 또 집행이 됐는데 한 30% 정도인 6천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19년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아직 뭐 절반도 좀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왜 이렇게 좀 적게밖에 못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제한적인 제한성 때문에 저희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연안 침식의 심각성을 더 설득을 해서 예산 당국과 끈질게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해안 침식과 관련한 문제들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부처에서 관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후부처가 키를 잡고 좀 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가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지적하신 대로 하천에서의 이 댐이나 보의 건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또 그리고 바다 모래 중에서도 또 이 교사 채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또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연안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통제를 하거나 통합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진 소장님, 이제 문제는 더 이상의 해안 침식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게 이제 문제인데 백사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백사장을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모래를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모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그 하천 연안 모래를 좀 잘 관리를 하고 또 그 어느 지역은 너무 퇴적이 돼서 문제거든요. 어디 아랫동네는 침식이 돼서 문제인데 그래서 모래 소유권에 대한 또 지역 이기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타파를 하고 전체적으로 모래 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이 올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해안 침식은 연안공학과 해양공학 분야 중에서 예측이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도 계속
연구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D등급이 많이 나왔다는 통계는 나왔지만은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 다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D등급 산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 자체도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의 모니터링의 심도도 좀 심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자체 규모가 작은 사업인 경우에 지자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예산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자꾸 지체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침식이 또 심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의 그 지원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꿰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과장님, 해양수산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연안 침식, 해안 침식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침식 관리 자체가 단순히 연안 정비 차원이 아니고 국토를 공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영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연안 침식에 대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더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연안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도 침식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조정을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사후적으로 연안 정비뿐만 아니라 예. 사전적으로도 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사전에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규모 다른 어떤 개발 행위라든가 또는 규사나 말씀하셨던 규사나 바다모래 부분들도 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 내에서의 어떤 인공 구조물, 특히 방파제나 또 다른 어떤 그런 개발 사업들, 그 사업들을 실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침식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김주영 기자가 네. 이번에 취재를 위해서 다녀온 해안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좀 그 과정에서 들었던 인상적인 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갯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과거의 갯벌의 경우에는 사실 그 가치라든가 중요성을 되게 소홀히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뭐 언론이나 사회적인 문제 제기 이후에 갯벌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됐습니다. 예. 이번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저희들도 해안 침식의 심각한 그리고 해안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해안 침식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노사 관계 구상 발표로 시작된 노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 제도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안 후 임시국회에서 기습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활용이 되면 또 하고 재활용이 안 되면 그냥 버린다는 얘기죠.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못하는겨. 그냥 일만 했으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아무 소리 않고 있죠. 벌어 먹으니까. 자연적인 원인에 더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백사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훼손되기까지 걸린 시간의 몇 배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을까요?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